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어로 장학생까지 받던 청년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이유로 조롱당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반대했던 그 선택. 한국어 할 줄 아는 게 뭐가 대단하냐며 조롱하던 친구들. 하지만 몇 년 후 그 친구들조차 그녀 밑에서 일하게 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무시당하던 그녀가 지금은 한국 최대 기업에서 아시아 전체 시장을 총괄하며 세계에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나라를 응원해주세요. 한국어를 사랑한다면 응원의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는 응우옌 티탄이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우등생이었던 제가 왜 굳이 아시아 언어를 배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베트남 중부후의 지역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어가 중요한 외국어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도 늘 말씀하셨죠. 프랑스어만 잘하면 내 미래는 보장된다는 거예요. 유럽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우리 집안은 프랑스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프랑스 식민지 시절 통역관으로 일하셨고 할아버지도 프랑스계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거든요. 대학 시절 내내 저는 프랑스어 실력을 쌓는데 전념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프랑스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프랑스어 원서를 3시간씩 읽었고 점심시간에는 프랑스어 일기를 썼습니다. 저녁에는 프랑스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서 듣기 실력을 늘렸죠. 주말에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원어민 강사와 대화 연습을 했어요. 성적도 항상 학과에서 1등이었죠. 동기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어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2학년 때는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국 대학생 부문 1등을 차지했어요. 3학년 때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번역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4학년 때는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리옹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교수님들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졸업 후에는 당연히 좋은 프랑스계 기업에 취업할 것이라고 모두들 기대했어요. 저 역시 자신만만했습니다. 졸업반이 되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응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C 레벨을 받았고 프랑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도 전체 1등으로 수료했거든요. 리옹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부심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프랑스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현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프랑스 사회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농담도 자유자재로 주고받을 수 있었고 프랑스 문학 수업에서는 프랑스 학생들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돌아올 때 프랑스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베트남 정착을 위해 추천서도 써줬어요. 특히 제가 수강했던 국제경영학과 피에르 뒤부아 교수님은 베트남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과 개인적인 인맥이 많다고 하시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곧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막상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계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면서 점점 절망스러워졌어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았거든요. 베트남 전체를 통틀어도 프랑스계 기업은 몇십 개밖에 안 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어요. 있는 것도 대부분 경력직을 원했고 신입사원을 뽑는다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전국의 프랑스어과 졸업생들이 모두 몰려드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첫 번째 면접은 호치민의 한 프랑스계 호텔에서였어요.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말하길 프랑스어는 정말 훌륭하지만 호텔 업무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였는데 역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마케팅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세 번째는 프랑스계 건설회사였는데 공학 배경이 없다고 탈락시켰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었어요. 매번 프랑스어는 완벽하다고 칭찬받았지만 다른 이유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제 준비가 부족한 줄 알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어 비즈니스 회화 학원도 다시 등록하고 국제상무 프랑스어 자격증도 추가로 취득했어요. 프랑스 경영학 서적들도 열심히 읽으면서 면접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동기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만 계속 제자리였어요.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마트. 이런 회사들이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현지 직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채용 조건을 자세히 보니 한국어 능통자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 공고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일자리 개수였어요. 프랑스계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친구 민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 회사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요. 동네마다 한국 치킨집과 카페가 생기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도 엄청 인기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이라는 복잡한 문자의 높임말이라는 어려운 경어법까지 있다고 들었다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한국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드라마 몇 편 본 게 전부였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계속 안 되면서 점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계 기업보다 10배는 많은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급여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복리후생도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 승진 기회도 많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8년 동안 공들여 배운 프랑스어를 포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25살이라는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도 걱정되었고요. 친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프랑스어로는 당장 취업이 어려웠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좋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죠. 타나, 내가 지금까지 프랑스어 공부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과연 오래 갈까? 프랑스는 우리와 역사도 깊고 전통도 있는 나라인데 말이야.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좌절감을 설명해 드렸어요. 프랑스어로는 정말 취업이 어렵다는 것, 반면에 한국 기업들의 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그래도 부모님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어 같은 마이너 언어를 배워서 뭐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대학 동기들과 만났을 때 제 계획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프랑스어로 얼마나 유명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어를? 좀 성급한 결정 아니야? 친한 친구 리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어 배우는 건 시간 낭비 같아. 드라마 팬들이나 배우는 거 아니야? 너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어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결정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일단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호치민에는 한국어 학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고 사설 학원들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소문난 한배우정 한국어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원장님이 한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이라서 정통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첫 수업날 학원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수강생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직장인들, 심지어 40대 아주머니들도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어떤 분은 한국 회사 취업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한국 유학을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시대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가, 나, 다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에는 높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대방의 나이와 지위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프랑스어에도 격식체와 반말이 있긴 하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는 않았거든요. 합니다체, 해요체, 헤라체.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써야 한다는 게 정말 헷갈렸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숙제하다가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가 안 갔죠. 몇 번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조사라는 걸 배울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가, 은, 는, 을. 이런 작은 단어들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의 어순이 베트남어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로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높임법도 상황에 따라 구별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2달째에는 간단한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어와 의소리가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입모양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3달째가 되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처음에는 거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막을 보면서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표현들이 귀에 익었죠. 그런데 집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공부한다는 게 드라마 보는 거냐고 핀잔을 주셨어요. 어머니도 한국어 배운다고 돈만 나가고 언제쯤 취업할 거냐고 걱정하셨죠.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 언제까지 할 건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한국 뉴스를 보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듣기 연습을 했어요. 주말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체험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전통 춤 배우기, 한국 노래 부르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4달째에는 드디어 한국인과 직접 대화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과 베트남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이 서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이민수라는 한국 청년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호치민의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는데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첫 만남은 정말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로 한국인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를 만났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티탄입니다. 민수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예요.
탄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 칭찬에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실제 대화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책에서 배운 표현들은 기억나는데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저는 김치 좋아해요라고 답했어요. 문법적으로는 맞았지만 너무 어색했죠. 그래도 민수는 계속 격려해줬어요. 탄 씨,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게 느껴져요.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4달 됐어요라고 답했어요. 민수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와, 4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어 배운 지 1년 됐는데도 아직 어려워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큰 성취감을 주었거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소통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인과 대화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싶다. 민수와의 언어 교환이 계속되면서 제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1시간씩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취미 이야기 정도였다면 점점 깊이 있는 주제도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틀린 표현을 써도 바로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표현으로 다시 말해줬거든요. 아, 탄 씨가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시죠? 라고 하면서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서 말해주는 식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탄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프랑스어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프랑스어로는 취업이 어려웠다는 것,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요즘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국어 할 수 있는 현지 직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회사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격려해줬어요. 탄 씨 정도면 벌써 기본적인 업무 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정이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정말 좋아해요. 5달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회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회사에서 쓰이는 정중한 표현들, 이메일 작성법, 전화 응대 방법 등을 배웠어요. 처음 배운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높임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높임말도 어려웠는데 회사에서 쓰는 더 정중한 표현들은 정말 복잡했어요. 죄송합니다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의 차이, 알겠습니다와 알겠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의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해 주셔서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째가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서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마케팅 부서 인턴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는데 한국어 가능자 우대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어 선생님께도 첨삭을 받았어요. 저는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쓸 때까지 수십 번을 고쳤죠.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과연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놀랍게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응우엔 티탄 씨시죠?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 싶은데요. 한국어로 전화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면접 준비는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모두 한국어로 답변을 준비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도 한국어로 공부했어요. 민수도 모의 면접을 도와줬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버벅거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면접 당일 삼성전자 빌딩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되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한국어 답변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을 보니 대부분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니 한국인 임원 2분과 베트남인 직원 1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국인 임원 중 1분이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우엔 티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베트남 후에 출신으로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는 것을 보고 한국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삼성을 선택했나요? 였습니다. 이것도 준비했던 답변이었어요.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면서도 현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할 수 있어서 양국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임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이건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높임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베트남어에도 존댓말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임원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도 높임말을 어려워하는데 외국인이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언어예요. 평생 공부하고 싶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서 후련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한국어로 전체 면접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전화해서 면접 후기를 들려줬어요. 민수는 정말 기뻐하면서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사흘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축하합니다. 인턴십에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내가 옳았구나. 한국어 공부하길 잘했다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어요. 드디어 제 한국어 실력을 실전에서 써볼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 출근 날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빌딩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떨렸습니다. 로비에서부터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는 업무 이야기들. 그동안 학원과 민수와의 대화에서만 들었던 한국어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케팅팀에 배정받았는데 팀장님이 박성민이라는 한국분이셨어요. 처음 인사할 때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씨. 저는 마케팅팀 박성민 팀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응우엔 티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팀장님이 제 한국어를 듣고 놀라워하셨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 배우셨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더욱 놀라셨습니다. 와,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해요. 베트남 직원 중에 한국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봐요. 그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첫 주는 주로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인턴들은 대부분 영어로 소통했는데 저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직원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맡겨졌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번역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자료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거나 현지 시장 조사 결과를 한국어로 정리하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았고 회사 내부에서만 쓰이는 표현들도 있었어요. 컨펌 받으셨나요? 런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수첩에 적어서 나중에 찾아보곤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첫 번째 큰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본사 마케팅팀과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베트남 시장 상황을 보고하는 회의였는데 제가 현지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박 팀장님이 탄 씨가 한국어로 직접 발표하면 본사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앞에서 정식으로 발표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표 자료도 한국어로 만들어야 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했어요. 민수에게 부탁해서 발표 연습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요. 속도를 좀 더 천천히 해보세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회의 당일 화면 너머로 한국 본사의 임원들이 보였을 때 정말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법인 마케팅팀 응우옌 티탄입니다. 베트남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어요. 발표 내용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마케팅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K-팝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국 본사 마케팅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베트남 직원이 한국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발표하다니.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고 분석도 정확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6개월 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박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탄 씨, 정말 잘했어요. 본사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본사와의 소통 업무를 더 맡기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질수록 제 한국어 실력도 늘고 경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 업무 영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기획 업무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 본사 직원들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메일 한 통 쓰는데도 1시간씩 걸렸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위한 현지 마케팅 전략을 의논하러 임원진이 베트남에 오셨는데 제가 통역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아닌 인턴이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박 팀장님이 탄 씨가 베트남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적임자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통역 당일 회의실에 들어가니 한국 본사 마케팅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베트남 현지 상황을 설명할 때는 제가 직접 보충 설명도 해드렸어요. 부장님, 여기서 말씀하신 프리미엄 이미지라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해드렸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겠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케팅 본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탄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통역도 완벽했고 현지 상황에 대한 조언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런 인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박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답하셨어요. 저희 팀의 보물이에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렸거든요. 그날 저녁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저도 초대받았어요.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탄 씨는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라는 질문에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가보고 싶어요라고 답했더니 기회가 되면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인턴십이 끝날 무렵 박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탄 씨, 인턴십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박 팀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직원으로 계속 일할 생각 있으세요? 회사에서도 탄 씨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프랑스어로 취업이 안 돼서 절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 덕분에 정직원 제안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직원 제안을 받은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마케팅팀의 정식 직원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모님은 이제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친구들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만류했던 친구 리엔이 탄, 내가 정말 현명했구나. 나도 한국어 배워볼까?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정직원이 되고 나서 제 업무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통역이나 번역을 넘어서 실제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베트남 시장의 특성을 한국 본사에 전달하고 본사의 글로벌 전략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제가 이런 업무에 최적화된 인재라고 회사에서 인정해 준 거였어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갤럭시 신제품의 베트남 출시 캠페인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개발한 글로벌 캠페인 컨셉을 베트남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한국-베트남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사 마케팅팀과 베트남 현지팀 사이의 모든 소통을 제가 책임지게 된 거였죠.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한국 본사 김민석 차장님이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탄 씨가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운 도전도 생겼습니다. 한국 본사의 업무 방식과 베트남 현지팀의 업무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거든요. 한국 본사는 빠른 의사결정과 정확한 실행을 중시했는데 베트남 현지팀은 좀 더 유연하고 관계 중심적인 접근을 선호했어요. 저는 양쪽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갤럭시 광고 촬영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본사에서 보내준 광고 콘셉트가 베트남 문화적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현지팀의 의견이 나온 거였어요. 광고에서 젊은 커플이 너무 친밀한 스킨십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베트남의 보수적인 문화에서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현지팀 리더인 레 투이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광고를 그대로 내보내면 부모 세대의 반발이 클 것 같아. 베트남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 저는 이 문제를 한국 본사에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면 본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문화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김민석 차장님과의 화상 미팅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했어요. 차장님, 현지 팀에서 광고 콘셉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편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은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과 소비자 성향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 차장님은 처음에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금세 이해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글로벌 캠페인을 기획할 때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네요.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안을 제시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과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거든요. 결국 광고 콘셉트가 수정되었고 베트남 문화에 맞는 따뜻하고 건전한 이미지로 변경되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완성된 광고를 본 김 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탄 씨 덕분에 훨씬 자연스럽고 현지 친화적인 광고가 나왔네요. 이런 문화적 조율이 없었다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광고가 방송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베트남 젊은 층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삼성이 베트남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정말 우리 정서에 맞는 광고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갤럭시 신제품 판매량도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공적인 캠페인 결과를 받아본 한국 본사에서는 저에 대한 평가가 더욱 높아졌어요. 마케팅 본부장님이 직접 베트남에 오셔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특별히 소개해 주셨어요. 탄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진정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로 제게는 더욱 흥미진진한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동남아시아 지역 마케팅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시장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서울 본사에서 연수를 받게 된 거였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와 뉴스에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간판과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며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라는 실감이 났어요. 서울 본사에서의 연수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배울 수 있었고 본사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업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한국어 실력이 한국 현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환송회에서 본사 마케팅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탄 씨,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업무 역량도 뛰어나시네요. 베트남 법인이 부러워요. 이런 인재가 있으니까 현지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깜짝 선물로 최신형 갤럭시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건 베트남에서 열심히 일하시라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확신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시작은 여전히 그때 그 순간이었어요. 프랑스어로 취업이 안 되어 절망하던 그 순간, 용기를 내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말이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본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
회사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동남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의 한국 마이너스 현지 간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포지션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제 경력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박성민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탄 씨, 이번 기회는 정말 특별해요.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를 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부담도 크겠지만 탄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시장만 담당했는데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가 정말 기뻐했어요. 탄, 정말 대단해. 한국어 배운 지 2년 만에 이런 자리까지 오르다니.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각 동남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베트남 시장은 잘 알고 있었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각 국가의 현지 직원들과 화상 미팅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국 법인의 소물차이 씨는 태국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가성비도 중요하게 생각해요라고 설명해줬고, 필리핀 법인의 마리아 씨는 필리핀은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적이에요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갤럭시 S 시리즈 론칭 캠페인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캠페인을 원했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현지화가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 본사와 각 국가법인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종교적 고려 사항이었어요. 말레이시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광고 모델의 복장이나 표현 방식에 제약이 있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 보내온 글로벌 광고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각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정리해서 한국 본사에 보고했어요. 김민석 차장님과의 미팅에서 저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차장님, 동남아시아 각 국가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슬람 율법을 고려해야 하고 태국은 불교 문화의 영향이 강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네요. 탄 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의 글로벌 캠페인을 각 국가별로 세분화해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가족 중심의 따뜻한 이미지, 태국에서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필리핀에서는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적 이미지로 각각 다르게 기획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한국 본사와 각 국가 간의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캠페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지 문화에 맞게 조정된 캠페인이 큰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성이 우리 문화를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한국 본사 마케팅 본부장님이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탄 씨 덕분에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라고 생각해요. 이 성공으로 저는 회사 내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본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동남아시아 시장 전략을 수립할 때 제 의견이 핵심적으로 반영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고작 2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총괄 업무를 맡은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문화 전략 컨설턴트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법인을 떠나서 한국 서울 본사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김민석 차장님이 화상으로 직접 제안해 주셨습니다. 탄 씨,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본사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본사에서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전체 지역의 문화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운 베트남 사람이 한국 대기업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니요. 하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아버지는 의외로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타나,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까 도전해봐라.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걱정되지만 내가 꿈꿔왔던 일이잖니. 건강만 조심하고 열심히 해라. 친구 민수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탄,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어 배운 지 2년 반 만에 삼성 본사 직원이 되다니. 너는 정말 베트남 사람들의 자랑이야. 그의 격려를 받으며 용기를 냈어요. 결국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수가 아니라 정식 이주였어요. 공항에서 회사 동료들이 마중 나와주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와 문화,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의 추위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매일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녀야 했죠. 하지만 회사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에서의 업무는 베트남에서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15개국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각 시장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본사 수준의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위계 질서나 소통 방식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제 전문성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지 경험이 정말 큰 장점이었거든요. 다른 한국 동료들은 시장 조사 자료로만 각 국가를 이해했지만 저는 실제로 현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큰 성과는 인도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종교와 언어가 매우 복잡한 시장이어서 한국 본사에서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저는 동남아시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종교, 다언어 시장 접근 방식을 제안했어요.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이 인도 현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본사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마케팅 본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탄 씨는 정말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겨드리고 싶어요. 그 후로 저는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마케팅 전략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또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문화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베트남 대사관에서 열린 한마이너스 베트남 경제협력 포럼에 연사로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언어가 만든 기적 한국어로 꿈을 이룬 베트남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강연 후에 한 학생이 와서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한국어 배울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되어가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서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문화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지금,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프랑스어로 취업이 안 되어 절망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 최대 기업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최근 들어 저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국어 세계화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세종학당재단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저를 초대해 주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워서 성공한 사례로서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신 거였어요. 첫 번째 자문회의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한국어예요. 단순한 일상 회화를 넘어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 제안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되었어요. 또한 베트남 현지의 한국어 교육기관들과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한배우정 한국어 학원에서 명예 강사로 초청해 주어서 월 1회씩 화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이죠. 학생들이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할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한국 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글로벌 마케팅에서의 문화적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업무에서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의 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배님, 한국어 배우기가 정말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특히 높임법과 문법이 정말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최근에는 한국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한국어, 세계로 가는 길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거든요. 방송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어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고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 분들도 격려해 주셨어요. 특히 같은 처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고향 후회에서 제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준 것이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응우엔 티탄 씨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한 후회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에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어요. 언어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의 문화 전략 전문가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그날 밤 컴퓨터 앞에서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결심했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의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언어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재미, 문화를 이해해가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까지. 한국어는 정말 제게 모든 것을 선물해준 고마운 언어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